야, 늙고 쭈글쭈글한 데다 노인네 냄새까지 나니까 당장 썩 나가. 치매 걸린 우리 엄마 똥오줌 치우라고 여태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았지. 이제 노인네 죽었는데 내가 널 왜 더 데리고 살아?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자마자 남편은 새파란 상간녀를 안방에 들이며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같은 두 남녀. 과연 그들의 그 뻔뻔한 행복은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0대 아줌마의 뼛속까지 시원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이문숙입니다. 제 입으로 제 인생에 이렇게 기막힌 사연을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와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계셨던 그 기나긴 세월 말입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나니 그제야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왈칵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소에는 참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치매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와중에도 기력이 돌아오실 때면 항상 제 손을 찾으셨어요. 제 거칠어진 두 손을 당신의 마른 손으로 꼭 부여잡으시고는 하셨죠. 은수가, 내 며느리 우리 예쁜 은수가,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하는구나. 이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할 텐데.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내일은 식사 좀 든든히 하셔야 해요.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너 고생하는 거 이 애미가 다 알아. 내 아들이지만 종수 그놈 절대 믿지 마라. 돈 벌더니 눈이 획 뒤집혔다.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죽어서도 절대 아니지 마.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은수가. 그 따뜻했던 눈빛과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맴도네요.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며칠 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상주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전화를 받는다며 밖으로 훌쩍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행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그래도 저는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고단해서 저러겠거니 하며 애써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날 밤 남편의 태도는 차갑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휙휙 돌리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니 사무제도 끝났고 이제 큰일은 정말 다 끝났네. 당신도 그동안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좀 쉬어. 남편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고생은 무슨. 어차피 갈 사람 간 건데 호들갑 떨 거 없어. 그 무심하고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말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갈 사람 간 거라니. 어떻게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남편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탁자에 퍽 던지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장례식 내내 질질 짜고 징징대더니 집에 와서도 잔소리야? 사람 피곤하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러더니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억울해서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10년입니다. 남편이 바깥일 한답시고 매일 밤늦게 술 마시고 나돌아다닐 때 저는 집에서 무엇을 했나요?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 생길까봐 밤낮으로 몸을 뒤집어들이며 밥 한 번 마음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렇게 돈이 드는 일일까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10년 동안 어머니 수발 들면서 내 시간 한 번 가져본 적 없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하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미련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찬바람 쌩쌩 부는 소리가 나와? 제 원망 섞인 목소리에 남편이 옷장을 뒤지다 말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남편은 짐승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 봉투를 침대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 누가 너더러 평생 하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만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봉투는 대체 뭔데? 남편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열하게 비웃었습니다. 열어봐. 네가 그렇게 징징대던 고생, 이제 영원히 끝내게 해줄 테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 짝다리를 짚고 손을 찔러 넣고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더군요. 글씨 읽을 줄 알면 똑바로 봐. 내 도장은 이미 찍어놨으니까 너도 군말 말고 도장 찍어. 내일 아침에 당장 법원 가게. 당신 미쳤어? 어머니 장례 치르고 방금 집에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네가 잘못한 건 없지. 근데 나도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잖아.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실 때 똥오줌 치우고 수발들 사람 필요해서 여태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준 거 몰라?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 헌신한 이유가 고작 무보수 간병인 취급이었던 건가요? 데리고 살아줘?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식모야? 내가 간병인이냐고. 당신 자식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내 뼈를 다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 절규를 들으며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고비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닥치고 도장 찍고 나가라고. 엄마 수발도 다 끝났고 노인네 죽었는데 내가 늙고 퍼진 마누라랑 왜 더 살아? 너 거울 좀 봐. 피부가 쭈글쭈글한 게 할망구가 따로 없어. 노인네 찌든 냄새나니까 내 앞에서 징징대지 말고 당장 그 몸만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정말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억울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당신, 너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네가 감히 이런 짓 하는 거 가만두실 것 같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더욱 흉악하고 표독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죽은 노인네 들먹이지 마. 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꺼져.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집에 내 물건 하나라도 보이면 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줄 알아. 남편은 그 모진 말만 뱉어낸 채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곧이어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텅 빈 집안에는 끔찍하고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하얀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 30년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소리만 들려왔어요. 10년의 지극정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헌신짝처럼 버려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눈물이 닿았던 제 두 손이 이제는 배신감과 분노로 사시나무 떨리듯 치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넋을 잃고 앉아 밤이 새도록 구겨진 이혼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시퍼런 피멍이 드는 것 같은 참담함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밤새 주저앉아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희스름하게 새벽동이 터올 때까지 제 영혼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리 부부 사이의 정이 식었다 한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니, 완전히 낯선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남편 회사에서 격리실장으로 일하는 한밀이었습니다. 가끔 회사 모임이 있을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제게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던 43살의 그 한밀이 실장이 왜 이른 아침부터 남편과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한밀이가 남편의 팔에 얼굴을 비비적거리며 콧소리를 냈어요. 자기야, 아직도 안 나갔잖아. 자기라니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한밀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턱짓을 하더군요. 너 아직도 짐 안 싸고 뭐 했어? 내가 내일 아침에 내 물건 하나라도 보이면 다 내다 버린다고 했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끔찍한 감정을 다 표현할 길이 없었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한 실장이 왜 당신한테 자기라고 부르며 왜 당신과 팔짱을 끼고 내 집에 들어오는 건데? 제 악에 바친 소리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보면 몰라. 내 사람이야. 우리 미리 내 회사에서 돈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관리까지 아주 똑부러지게 해준 사람이라고. 당신같이 늙고 무식한 여자랑은 차원이 달라. 한밀이도 지지 않고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젠 사모님이 아니시죠.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사장님이 그동안 아픈 노인네 수발들 사람 필요해서 여태 데리고 살았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만 사장님 놔주세요. 저희 둘 서로 너무 사랑하거든요. 순간 이성을 잃고 한밀이의 머리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뻔뻔한 것들이 어디서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내년이 내 남편 꼬드겨서 나를 내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지만 남편이 저를 거칠게 밀쳐내는 바람에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딜 함부로 손을 대. 너 당장 짐 싸서 안 나가? 노인네 찌든 내나니까 당장 그 몸만 가지고 썩 나가란 말이야. 남편의 잔인한 폭언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낯익은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제 아들 민우와 딸 서연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한 저를 챙기러 아침 일찍 반찬통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죠. 대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아들 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불길이 치솟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 엄마를 밀치신 겁니까?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군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 팔짱을 끼고 있는 건데요.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똑부러지는 딸 서연이도 얼른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격리실장님 아니세요? 회사 돈 관리하라고 월급 줬더니 남의 가정 파탄 내는 짓거리나 하고 계셨어요? 자식들의 등장에 남편은 아주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은 알 거 없다. 어른들 일이야. 이참에 다들 잘 왔네. 나 이 여자랑 이혼할 거니까 너희도 알아서 처신해라. 내 집에 더 이상 너희 엄마 자리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아들 민우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무섭게 경고하더군요. 아버지, 10년 동안 할머니 병수발 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아버지가 밖에서 저런 상간녀랑 더러운 짓거리하고 다닐 때 우리 엄마는 할머니 욕창 생길까봐 밤잠도 못 주무셨다고요. 그런데 뭐요? 자리요?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짐승만도 못하게 끔찍하고 역겹습니다. 딸 서연이도 제 손을 꽉 쥐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왜 이 집에서 나가요? 나가도 저 더러운 두 인간이 나가야죠.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나가요, 엄마. 저런 인간 쓰레기들하고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소름 돋아. 남편은 자식들의 비난에 화가 났는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놈 자식들이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희들 내 돈으로 대학 가고 취직한 거 벌써 다 잊었어? 내 돈 아니었으면 너희가 지금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 줄 알아. 민우가 치켜든 남편의 팔을 턱 잡고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 그깟 돈 다 토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부로 우리 남매한테 아버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 짐 당장 싸서 우리 집으로 가요. 이딴 더러운 집구석에 1분 1초도 엄마 혼자 못 둬요. 자식들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내 핏줄들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제 옷가지와 화장대 구석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유품 등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한미리는 거실에 서서 가소롭다는 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짐을 다 챙긴 서연이가 남편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종수 씨,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이 한 짓 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죗값 똑똑히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아들과 딸의 든든한 부축을 받으며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의 뻔뻔한 조롱소리가 등 뒤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그 악독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자식들의 손을 더 꽉 맞잡았습니다.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아들 민우의 오피스텔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으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짐승 같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함보다 저를 챙겨주는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딸 서연이가 붉어진 제 두 눈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지켜줄 테니까 그딴 인간 쓰레기들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 알았지? 주방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온 민우도 제 손에 찻잔을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라는 사람 아니 그 인간이 엄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요. 엄마는 이제 우리랑 편하게 꽃길만 걸으면 돼요. 아이들의 위로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불이 나게 챙겨온 제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엄마한테 주셨던 그 주머니 맞지? 서연이의 손에 들린 붉은색 비단 주머니를 보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신 어머니가 당신의 옷장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저를 부르셨거든요. 은수가, 저기 맨 밑에 서랍장 안쪽에 보면 붉은 주머니가 하나 있을 게다. 그거 아무도 모르게 네가 잘 챙겨두어라. 종수 그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 애미가 우리 불쌍한 며느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주머니를 제 품에 꼭 안겨주시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방 한 구석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서 비단 주머니를 건네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매듭을 풀자 꽤 두툼하게 접힌 서류 뭉치와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빳빳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던 서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거 우리가 살던 집문서잖아. 그런데 명의자가 박종수가 아니라 이문숙,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라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였던 그 으리으리한 집을 이미 제 명의로 싹 다 돌려놓으신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언제 이걸 내 이름으로 넘기신 거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는 제 앞으로 이번에는 민우가 다른 서류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 세워진 땅 문서예요. 이것도 할머니가 엄마 명의로 전부 넘겨주셨어요. 그 인간이 지 이름으로 회사 차렸다고 떵떵거리던 그 공장 부지가 전부 엄마 거였다고요.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병수발을 들며 고생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인 제게 몰래 물려주신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그 집에서 내쫓으며 부렸던 그 오만방자한 태도가 떠올라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지만 사실 그 집도 회사 땅도 전부 제 것이었던 거죠.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단 주머니를 가슴에 끌어안고 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훔치더니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세무법인에 다니며 숫자에 밝은 서연이가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수첩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서연이의 표정이 점차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오빠, 이것 좀 봐봐. 이거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야. 아버지가 회사 장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빼돌린 돈을 어디로 숨겼는지 적어놓은 비밀 수첩이야. 민우가 흠칫 놀라며 서연이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비밀 수첩?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 봐. 아버지가 격리실장 한밀이랑 짜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서 남의 돈 빼돌린 내역이 꼼꼼하게 다 적혀 있어. 세금 안 내고 탈세하려고 만든 가짜 장부의 원본 기록이라고. 할머니가 이 수첩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아주 엄청난 무기를 남겨주신 거야.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단 주머니 안에는 저를 지켜줄 막대한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같은 아들과 상간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수첩을 움켜쥔 서연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민우 역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깊은 숨을 내몰아쉬었죠. 엄마, 할머니가 엄마 억울하게 당하지 말라고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제 우리 당하고만 있지 않을게. 엄마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그 두 인간, 우리 남매가 아주 뼈를 깎아줄 테니까.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품에 안은 비단 주머니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웠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직장에도 연차를 내고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세무법인에 다니는 딸 서연이는 밤새 어머니의 비밀 수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가며 꼼꼼하게 분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딸아이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것을 보니 마음이 짠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서연아,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건강도 챙겨야지.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서연이는 오히려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이 수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두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낱낱이 다 보이거든. 서연이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가짜 장부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여기 이거 봐봐. 그 인간이랑 상간녀 한미리가 회사 돈을 어떻게 자기들 주머니로 몰래 빼돌렸는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훔치고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뻔뻔하게 떼어먹은 거지. 이 수첩 하나면 그 두 사람 빈털터리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딸의 똑 부러지는 설명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던 뒷배경이 고작 이런 더러운 도둑질이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이냐? 그 수첩 하나로 그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밝혀낼 수 있다는 거야? 서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내가 일하는 곳이 세무법인이잖아. 이런 가짜 장부랑 탈세 기록은 국세청에 넘기기만 하면 바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내가 아주 숨통을 꽉 조여서 다신 일어서지도 못하게 밟아버릴 거야. 그때 주방에서 식탁에 올릴 과일을 깎고 있던 아들 민우가 칼을 탁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대기업 대성유통에 다니는 민우의 눈빛도 누이 동생 못지않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서연이 말이 맞아.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그 회사는 곧 망하게 되어 있어, 엄마. 제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민우가 제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그 인간 회사가 우리 대성유통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먹고 살잖아. 그런데 내가 최근에 그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싹 다 조사해 봤거든. 단가 낮추려고 싸구려 불량 자재를 섞어 쓴 흔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민우는 억눌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은 그딴 쓰레기한테 이제 자비는 없어. 오늘 당장 본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납품 계약부터 싹 다 끊어버릴 거야. 두 아이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든든하고 똑똑한 자식들이 제 양옆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야, 서연아. 너희들이 나서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버진데 너희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혹시라도 자식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건 아닌지 어미로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상간녀 집구석에 들이고 엄마를 쓰레기 취급한 인간이야. 우리가 아주 뼈를 깎아줄게. 엄마는 그냥 우리 등 뒤에서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해. 민우 역시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가 10년 동안 그 고생을 혼자 다 뒤집어 쓰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이 집문서랑 땅 문서 잘 간직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그 인간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신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 살지 말고 당신의 목까지 처절하게 안 갚음하라는 뜻이겠지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집문서와 땅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말이 맞아. 나도 더 이상 바보처럼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너희 할머니가 내게 주신 이 무기로 내가 먼저 그 인간들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제 말에 서연이와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마치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우리 셋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10년 동안 제 몸에 배어있던 시름과 눈물이 말끔히 말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그 오만방자한 인간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아이들과 굳은 결의를 다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단 주머니를 챙겨 들고 서연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님은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흔쾌히 웃어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과 회사 부지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제게 넘어와 있다는 확답을 받았죠. 이제 남은 것은 뻔뻔하게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불륜 남녀를 쫓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제가 쫓겨났던 집 현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두려움 같은 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꾹꾹 누르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방 쪽에서 아주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쫓아내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이제 이 집도 완전 내 차지네. 당연하지. 우리 엄마 수발 드느라 쓸모가 있어서 놔둔 거지 진작에 버렸어야 할 여자야. 우리 미리 예쁜 옷 입혀놓으니까 이 안방이 다 환해지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방에서 저런 역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성큼성큼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침대에 누워 희희낙낙하던 두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가운만 걸친 채 와인잔을 들고 있던 한미리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사모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와요? 오빠 당장 경찰 불러. 남편 역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당장 안 꺼져? 저는 남편의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뚜벅뚜벅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로 툭 던졌죠. 이봐, 그 집에서 당신이 나와야겠어.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돌았나? 어디서 헛소리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내 집? 누가 그래?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저는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침대 위에 던진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열어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집문서랑 땅 문서니까. 남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미리도 옆에 바짝 붙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종이를 넘기는 남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 집은 분명히 우리 강복자 여사님이 아들인 나에게 주신 건데 왜 내년 이름이 여기 박혀 있냐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악을 쓰며 서류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남편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며 통쾌하게 쏘아붙였어요. 강복자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셨거든. 네가 회사 차렸다고 떵떵거리던 그 공장 땅도 내 명이고 지금 네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안방 바닥도 전부 내 거라고. 남의 집에서 상간녀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내년이 조작한 거지. 이딴 가짜 서류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거실에 서 있던 변호사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며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숙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보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진짜 서류가 맞습니다. 강복자 여사님께서 생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모든 소유권을 임 선생님께 이전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남편과 한미리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미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부여잡았어요. 자기야, 이거 진짜야? 그럼 이 으리으리한 집도 그 알짜배기 공장 땅도 다 저 여자 거라는 거야? 자기는 빈털털이고. 그 말에 남편이 이성을 잃고 한미리의 손을 쳐내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왜 빈털털이야? 남편이 발악을 하든 말든 저는 이제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목소리 톤을 확 바꿔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박종수, 네가 엊그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노인네 찌든 내나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지? 똑똑히 들어. 내 집에서는 노인네 냄새가 아니라 너희 같은 짐승들 사람 썩은 냄새가 나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 1분 1초도 더 둘 수 없으니까 그 더러운 몸뚱이만 가지고 당장 썩 나가란 말이야. 제 불호령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 기고만장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꼴을 보니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이 사람들 지금 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거 맞죠? 경찰 불러서 끌어내도 되는 거죠? 경찰에 연락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한미리가 사색이 되어 후다닥 옷장으로 달려가더군요. 자신의 화려한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을 허겁지겁 캐리어에 쑤셔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한미리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악을 썼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딜 혼자 도망가려고? 안아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오빠 재산인 줄 알고 만난 거지 빈털터리 노인네를 내가 왜 만나요? 자기들끼리 엉켜붙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던 두 인간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싸우는 건 길바닥에 나가서 해. 내 집 더러워지니까 짐 챙겨서 빨리 꺼지라고. 가구 하나라도 흠집 내면 다 청구할 테니까 조심해서 나가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도 변호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힐끔거리더니 결국 짐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현관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미리 역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죠. 두 사람이 짐짝처럼 쫓겨난 뒤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배웅한 뒤 다시 혼자 덩그러니 거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해보았어요. 이제야 집안의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굽히고 살았던 제 어깨가 비로소 활짝 펴지는 기분이었죠. 창문 너머로 짐가방을 질질 끌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간이 지은 죗값을 전부 다 치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저는 집문서와 땅 문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고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자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딸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드디어 우리 집을 되찾았다며 양손 무겁게 한우와 과일을 사들고 왔더군요. 우리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식사를 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눈을 매섭게 빛냈어요. 엄마,
이제 그 인간의 진짜 목줄을 잴 차례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그 공장 땅이랑 건물 말이야. 그 인간이 거기서 회사 운영하면서 여태껏 건물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냈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이가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임대료? 자기 어머니 건물이었으니까 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썼던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엄연히 돈을 버는 법인 회사가 남의 소유 건물에 월세를 안 내고 무단으로 버틴 거잖아. 게다가 이제 그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바로 엄마로 바뀌었어. 그동안 밀린 월세를 오늘 한 번에 싹 다 청구해 버릴 거야. 딸아이의 똑 부러지는 설명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연이가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뽑아낸 청구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떼어먹은 월세만 해도 무려 수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만약 그 큰 돈을 당장 못 내겠다고 버티거나 배를 째라고 나오면 어쩌지? 그럼 당장 방 빼라고 쫓아내야지. 밀린 월세 내놓지 않으면 당장 회사 비우라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걸어버리면 돼. 길바닥에 회사 기계들 다 나앉게 생겼는데 그 인간이 버티고 배기겠어? 딸아이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에 저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사장실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버린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매캐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남편은 떡진 머리를 하고 낡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어제 쫓겨날 때 입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잠을 잤는지 구겨진 셔츠가 아주 볼만했습니다. 부스스 일어난 남편이 저를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눈을 부라렸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집 뺏어갔으면 됐지. 이제 내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행패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님이 건네준 내용 증명 서류를 남편의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내 회사? 주제 파악 좀 해. 내 회사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땅과 건물 전부 내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남편이 투덜거리며 서류를 집어들더니 이내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밀린 건물 월세 5억을 내라고? 네가 드디어 단단히 미쳤구나. 글씨 똑바로 읽어. 네가 우리 어머니 건물 쓰면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안 내고 버티던 임대료 싹 다 계산한 거니까. 우리 엄마 건물인데 내가 왜 월세를 내? 가족끼리 빡빡하게 이런 게 어딨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족? 내 더러운 입으로 감히 가족이라는 소리가 나와? 내가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 아랫도리 닦아내면서 식모살이 할 때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병든 어머니 모시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파스 한 장 붙여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지? 늙은이가 유난 떤다며 상간녀 만나러 밤늦게 도망치듯 나갔던 인간이 바로 너야. 치매 걸린 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나를 길바닥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가족 타령이야.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서류를 구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어디 해볼 테면 법대로 해봐. 내가 이깟 종이 쪼가리에 쫄아서 돈을 내놓을 줄 알아? 그때 제 뒤에 점잖게 서 계시던 변호사님이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께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소장이 곧 법원에서 송달될 겁니다. 일주일 안에 밀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회사 짐과 기계들을 모두 밖으로 빼셔야 합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남편의 낯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 집행이라고? 그럼 저 무거운 내 공장 기계들은 다 어쩌라고? 당장 물건 만들어서 납품해야 하는데 나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야? 그건 네 사정이고 남의 건물 무단으로 쓰면서 배짱 튕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징징대? 제가 매몰차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살아온 부부의 정이 있지 어떻게 사람 숨통을 이렇게 잔인하게 조여? 부부의 정? 남편 돈 훔치던 상간녀 집구석에 끌어들이고 조강지쳐버린 놈이 할 소리야? 저는 남편의 비겁한 변명을 단칼에 무 자르듯 잘라버렸습니다. 5억 원 당장 토해내. 돈 없으면 당장 기계 빼서 길바닥으로 꺼져. 내 깨끗한 건물에서 내 썩은 냄새 나는 것도 역겨우니까. 남편은 무릎이 꺾인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은수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려서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명도소송만은 제발 취하해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노인네 냄새가 난다며 저를 구박하던 인간이 돈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엎드리는 꼴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딱 일주일 준다. 기한 내에 돈 못 구하면 길바닥으로 쫓겨날 준비나 단단히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해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위한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제 귓가를 즐겁게 간지럽혔습니다. 공장 밖으로 당당하게 나서니 따뜻한 봄 햇살이 제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해서 당장이라도 콧노래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제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절대 바보처럼 울지 않을 거예요. 저 두 악마 같은 인간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겁니다. 남편의 공장에 명도소송 소장이 날아간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통회사에 다니는 아들 민우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민우가 다니는 대성유통은 남편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전량 사들이는 가장 큰 거래처였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사장 소리를 들으며 외제차를 굴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아들 회사 덕분이었죠. 민우는 퇴근길에 저를 찾아와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본사 감사실에 그 인간 공장 비리 내역 싹 다 넘기고 왔어요. 이제 며칠 안에 그 공장 아주 박살이 날 겁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서 건넸습니다. 민우야, 정말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거니? 혹시라도 내 회사 생활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들은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저를 향해 듬직하게 웃어 보였어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불량 납품 업체를 적발해낸 덕분에 회사에서는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난리인걸요. 그 인간이 원가 절감하겠다고 폐자재를 섞어서 물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그런 불량품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당장 내일부터 모든 거래가 전면 중단될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남편의 회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유통 본사에서 남편의 공장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들었거든요. 공장 마당에는 대성 유통으로 납품하려던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전부 폐기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돌자마자 공장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기계 전원을 싹 다 꺼버리고 파업에 돌입했어요. 가장 큰 돈줄이 하루아침에 싹둑 잘려나가 버리니 남편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지옥을 맛보게 된 겁니다. 당장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쫓겨날 판국의 납품길까지 끊기고 직원들 월급에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했으니까요. 사방이 꽉 막힌 도간의 쥐신세가 된 남편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며 처절하게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을 찾아갔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단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아들 민우가 일하는 본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여기 대성유통 과장이라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경비원에게 쫓겨나 로비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아들과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체면도 다 버리고 땀범벅이 된 얼굴로 다짜고짜 민우의 팔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네가 본사에 말해서 어떻게 좀 손을 써봐. 납품 계약 해지된 거 네가 어떻게든 막아달란 말이야. 민우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을 대지 마시죠. 그리고 여긴 제 직장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아들에게 악을 썼습니다. 행패라니. 내가 내 애비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 숨통을 끊어놔. 네가 본사에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지. 네가 나 망하라고 이렇게 까발린 거지. 민우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다 보고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번 그 더러운 돈줄 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서늘한 대답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 미쳤어? 이 회사가 망하면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빚더미에 앉아서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장 위에서 내려온 지시 철회하라고 해. 교도소에 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엄마 짐승 취급하며 내쫓을 때 아저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 없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십니까? 가서 그 사랑하시는 상간녀 한미리 씨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해보시죠. 민우는 남편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민우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을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수모만 겪었을 뿐이었죠.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자 남편은 결국 마지막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 제가 머물고 있는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남편이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바지를 입고 문을 열어달라며 울부짖고 있더군요. 저는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제 발등에 얼굴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여보, 은수가,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귀신에 씌어서 당신같이 착한 마누라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제게 썩은 냄새가 난다며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치던 그 기고만장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처럼 통쾌했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발 건드리지 마. 역겨우니까. 제가 차갑게 발을 빼자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명도소송만 좀 취하해줘. 그리고 민우한테 말해서 납품 계약 좀 다시 이어가게 제발 좀 설득해줘. 나 이러다 정말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데 내가 지금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돈? 한밀이랑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고작 이거였어? 나 쫓아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살았는지 조금은 알겠어?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은수가. 그 비겁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놈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상간녀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겠다고 발악하는 꼴이라니요. 입 닥쳐. 어디서 함부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헛소리를 짓거려. 네가 나한테 뱉었던 말 똑똑히 기억하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몸만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말. 나도 이제 너 필요 없어. 네가 감옥에 가든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내 앞에서 꺼져. 저는 남편의 애원을 매몰차게 짓밟고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지게 울렸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10년 묵은 제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바닥까지 추락한 남편의 비참한 최후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집 문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다 돌아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딸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딸아이의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빨리 옷 입어. 우리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야 해. 갑작스러운 딸의 외침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항이라니? 아침 대바람부터 공항에는 왜 가자는 거야? 서연이는 겉옷을 챙겨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상간녀 한밀이 말이야.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아서 허우적거리니까 그 여자가 어젯밤에 회사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을 몽땅 들고 해외로 튀려고 했어.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방금 전에 공항에서 그 인간한테 딱 걸린 모양이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며 조강지처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두 남녀의 사랑이 고작 돈줄이 끊기자마자 이렇게 끝이 나다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가 망해가는 판국에 남은 돈을 들고 도망을 가? 그 인간이 가만히 놔뒀대? 가만히 놔둘 리가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서 지금 공항 출국장에서 둘이 멱살 잡고 난리가 났대. 엄마, 우리 빨리 가서 그 인간들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 두 눈으로 똑똑히 구경하자. 저는 서연이의 손에 이끌려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공항 출국장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도 짐승처럼 악을 쓰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그랗게 모여 구경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아주 볼만한 총극이 벌어지고 있었죠. 남편이 상간녀 한미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들고 날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바닥에 나동그라진 한미리 역시 지지 않고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 돈? 회사는 이미 부도나게 생겼고 남은 건 빚밖에 없는데 무슨 내 돈이야. 이거 그동안 내가 당신 비위 맞춰주면서 고생한 퇴직금 명목으로 챙긴 내 돈이야.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한미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퇴직금? 회사가 당장 넘어가게 생겨서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네가 내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평생 내 옆에 있겠다고 해놓고 돈 떨어지니까 늙은 남자 버리고 도망가는 게 내 본색이었어? 남편의 절규에 한미리는 찢어질 듯한 하이톤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돈 많고 사장 소리 듣는 박종수가 좋았던 거지빚쟁이한테 쫓기는 빈털터리 늙은이를 내가 왜 만나? 착해 빠진 조강지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무슨 수로 믿고 살아? 돈 없으면 끝이야. 징징대지 말고 이거 놔. 불과 얼마 전 안방 침대에서 서로 자기라 부르며 물고 빨던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천박했습니다. 그때 한미리가 남편을 확 밀치고는 바닥에 떨어진 캐리어와 여권을 챙겨 들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이제 끝났어. 내 통장으로 회사 돈 다 빼놨으니까 난 이 길로 한국 뜰 거야. 당신은 여기서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감옥에 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서연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섰습니다. 저도 딸의 뒤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나갔죠. 서연이가 도망치려는 한미리의 앞을 딱 가로막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딜 도망가시려고? 남의 돈 빼돌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갑작스러운 우리의 등장에 남편과 한미리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미리가 얼굴을 구기며 서연이를 향해 악을 썼어요. 비켜. 네가 뭔데 내 길을 막아. 나 비행기 시간 다 됐어. 서연이는 콧방귀를 뀌며 한미리의 얼굴에 대고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비행기 타면 뭐해? 해외 나가서 그 돈 펑펑 쓰면서 살 줄 알았어? 꿈깨. 내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이랑 재산들 내가 어젯밤에 싹 다 묶어버렸거든. 한미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묶어버리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가압류 몰라? 할머니가 남겨주신 비밀 수첩에 당신이랑 저 인간이 회사 돈 횡령해서 빼돌린 장부가 고스란히 적혀 있더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증거로 법원에 넘겨서 당신 계좌 싹 다 정지시켜놨지. 어디 확인해 볼래? 지금 당신 지갑에 있는 카드로 물 한 병도 못 사 마실걸? 한미리는 미친 사람처럼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거짓말 마.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건드려. 내 돈이 아니니까 건드렸지. 그거 다 불법으로 빼돌린 남의 돈이잖아. 이제 곧 경찰서에서 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갈 텐데 비행기 탈 정신이 있으려나 몰라.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한미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남편도 서연이의 말에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저는 그 비참하고 더러운 두 인간의 모습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 노인네 냄새난다고 조강지쳐 쫓아내고 얻은 결말이 고작 이거야?
너희 둘이 아주 환상의 짝꿍이네. 도둑질한 놈이나 그 돈 훔쳐서 도망가려는 년이나.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어. 저 뱀 같은 년한테 속아서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야. 저는 뻗어오는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매정하게 차버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서로 속였느니 뺏었느니 징징대지 말고 둘이서 사이좋게 감방 갈 준비나 해. 제가 돌아서려 하자 넋이 나가 있던 한미리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똑바로 처신을 못하니까 내 통장까지 묶인 거잖아. 내 돈 내놔. 내 청춘 물어내, 이 미친 영감탱이야. 한미리는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마구 핥히며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남편도 질세라 한미리의 뺨을 후려치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어요. 이 악독한 년, 내년이 내 인생 다 망쳤어.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공항 한복판에서 남녀가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고 옷이 찢어지도록 뒹굴며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고 공항 경찰대가 출동해서 짐승처럼 엉켜있는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고 있었죠. 바닥에 엎어져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저주하는 두 인간을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갈 곳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연이의 팔짱을 꼭 끼고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던 두 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온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아주 완벽하게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딸 서연이가 국세청에 넘겼던 어머니의 비밀 수첩이 마침내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의 공장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부 조작과 탈세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수첩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조사 결과 남편에게 떨어져 내린 세금 폭탄만 자그마치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그날부로 문을 닫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수억의 세금을 낼 돈이 있을 리 만무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계좌가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 한미리 역시 횡령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남편과 서로 내 탓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치서 웬 거렁뱅이 같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불과 2달 전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볼살이 쏙 빠져 퀭한 눈빛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수료조차 없어서 혼자 법원에 출석한 꼴을 보니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쭈뼛거리며 다가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러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당신이 위자료 청구한 것만이라도 제발 좀 빼주면 안 될까? 제가 대답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쳐다보자 남편은 아예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나 진짜 수중에 돈이 없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혼당하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제발 숨 쉴 구멍은 하나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30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부, 내가 어머니 대소변 치우고 뼈 빠지게 고생할 때 너는 한밀이랑 놀아나면서 내 피눈물 뽑아 먹었잖아.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노인네 냄새나니까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했지?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귀신에 홀려서 미쳤었던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그년 꼴도 보기 싫어. 입 다물어. 네가 한밀이랑 진흙탕 싸움을 하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던졌던 그 이혼 서류 오늘 법정에서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안으로 들어오라는 호출이 울렸습니다. 판사님 앞에서도 남편은 돈이 없다며 제발 선처를 해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하지만 재판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낸 모든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남편은 제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미리 넘겨주신 집과 땅은 온전한 제 재산으로 인정받아 남편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야말로 남편은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어마어마한 빚더미와 위자료만 떠안게 된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은수가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오늘 밤 당장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을 훌쩍거리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내가 흘린 10년치 눈물에 비하면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앞으로 평생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네가 지은 죄값 뼈저리게 치르면서 살아.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니 유난히 파랗고 맑은 하늘이 제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더군요.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마치 제 묵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 이혼장을 맞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힘없고 불쌍한 이문숙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식모살이와 끔찍했던 배신감마저도 오늘로써 아주 말끔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저만의 새롭고 찬란한 인생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질긴 악연을 법정에서 완전히 끊어낸 지 어느새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직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부지와 건물을 좋은 값에 싹 다 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번듯하고 목 좋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대성유통 납품업체 사장 마누라가 아니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건물주 이문숙이 된 것이죠.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월세를 확인할 때면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을 맞아 우리 든든한 아들 민우와 똑 부러지는 딸 서연이가 멋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집 앞으로 나가보니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급 외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멈춰 서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민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뒷좌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어서 타요. 오늘 우리 세 식구 아주 시원한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서연이도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건물주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해요.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가 최고급 호텔에서 호캉스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에 너무 기뻐서 한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엄마 호강을 다 시켜주는구나. 차가 아주 푹신하고 좋다. 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너희들 그 인간 소식은 혹시 들은 거 있니? 제가 무심코 묻자 민우가 백미러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인간이요? 말도 마세요. 상간녀 한밀이랑 같이 남의 돈 빼돌린 죄로 둘 다 줄줄이 감방에 들어갔대요. 서연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꼬시다는 듯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세금 못 내서 파산하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나 봐요. 재판에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던데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앙금조차 눈 녹듯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통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제멋대로 살며 조강지처를 길바닥에 내쫓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겠죠.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의 찌질한 최후에 1분 1초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이 아껴주는 금쪽 같은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하늘 그 어딘가에서 저를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계실 우리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우리 강복자 여사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이 큰 선물 덕분에 저는 남은 인생 억울할 일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하고 예쁘고 즐겁게 잘 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창틈으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이 제 두 손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제 나이 55. 남들은 인생에 꺾이는 고개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 이문숙의 진짜 화려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활짝 핀 꽃처럼 눈부시게 빛날 저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해 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